결혼 장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팔려가는 신부가 된 건 아니고요. 결혼을 통해 한몫 잡으려고 했던 예전 파혼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4년 전쯤 얘기니 이미 저한테는 인생에서 작은 에피소드로 기억되는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난 이제 결혼은 안 할 거라고 맹세하게 만들 만큼 큰일이었답니다. 저는 파혼 후 3년 있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참 고리타분하다는 거네요. 남자 쪽은 집을 해오고 여자는 그거에 맞춰 혼수랑 예단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예단이나 혼수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결혼할 때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시나요? 대부분 결혼하기 전 그 문제로 속상한 일이 참 많으실 걸로 압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 말로만 듣던 혼수의 지옥에서 탈출하고 파혼했던 제 사연 들려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6년차 지방 공무원입니다. 위로 2살 많은 결혼한 언니가 한 명 있고요. 부모님도 다 계십니다. 그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은 스카이 중 하나를 나온 나름 엘리트인데 명문대 나온 것 치고는 안 풀린 케이스인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은 돈은 많이 없었지만 사람은 진중하고 성실했어요. 제가 그때 31살로 결혼을 생각할 나이이기도 했고 남편 될 사람이랑은 동료 직원 소개로 만나서 사귄 지는 1년 약간 안 되었습니다. 서로 30을 넘은 나이이다 보니 독신주의자도 아닌 이상 마음만 맞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 결혼을 하려 했고요. 저는 얼추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남자 쪽에서는 결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모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될 사람이 공직에 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안정된 월급에 남이 무시할 만한 직업을 가져서 좋겠다. 결혼해서 둘이 같이 돈 벌면 남부럽지 않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제 직업군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계셨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몇 년 동안 했고 월급은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얼마라고 대답했더니 제 부모님 월급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연봉은 얼마냐, 집에 빚은 있느냐, 동생들은 직업이 뭐고 연봉은 얼마나 받느냐, 따로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시는데 저는 무슨 호구조사 받으러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일일이 대답하기 불편한 저희 집안의 재정 상황이나 동생의 연봉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부분을 상당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알아야 결혼 준비를 하지 않겠냐면서 감추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그만하라고 말리지 않았다면 동생이 아니라 사촌, 팔촌까지 호구조사를 하실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집은 어디에 얻을 예정이니? 가능하면 우리 아들 출퇴근 힘들지 않게 가까운 곳에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시기에 어머니, 신혼집은 저희 친정에서 조그만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신 게 있어서 거기서 살까 해요. 저랑 오빠 직장에서도 멀지 않고요. 제가 집을 해간다는 말에 예비 시모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우셨어요. 정말 대놓고 말이죠. 보통 집은 남자 쪽에서 해가거나 하더라도 여자 쪽에서 돈을 보태는 경우가 많은데 목돈을 드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잘 됐지 뭐니. 그렇잖아도 집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말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니 니들 금방 부자 되겠다. 이게 다 우리 아들 복이다 복이야. 몇 평짜리니? 되도록이면 새 집이면 좋겠는데. 그래,
혹시 집에 대출도 끼어 있니? 그 아파트는 제가 27살 때 부모님의 지원 1억 원 정도를 받고 제가 모은 돈 7천만 원을 보태서 4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거였고 대출은 약 2억 정도가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이 그래? 2억이라니 생각보다 갚아야 할 대출이 많구나. 어차피 결혼하면 대출을 같이 갚을 거니까 공동명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제 생각에는 그 집에 남자친구 돈이 들어간 것도 없고 저희 부모님 돈이 들어간 집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은 저희 부모님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부모님 뵙는 상견례 자리에서 의논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모은 돈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있는 돈을 전부 결혼하는 데 쓰게는 안 할 거다. 우리 집이 돈을 많이 보태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아들이 앞으로 돈 벌어오는 게 어차피 이제 다 네 거 되는 건데 잘 생각해봐라. 내 생각에는 공동명의로 해주는 게 맞아. 이러시더라고요. 뭔가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가는데 분위기가 다 이런 건가요?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남자친구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앞으로 다 내 거가 될 거니 공동명의로 집을 하라는 건 또 무슨 논리인지. 그리고 저는 뭐 돈 안 버나요? 저도 돈 벌긴 마찬가지인데 아들이 벌어오는 돈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께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말했는데 집을 공동명의로 하시는 건 반대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같이 벌어 새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는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요. 그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2달 정도 후 상견례를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저는 상견례 전에도 예비시댁에 몇 번 더 갔었는데 갈 때마다 과일, 고기, 옷 같은 거 꼭 챙겨갔고 절대 빈손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예비시댁에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예비시모도 그때마다 싫은 티를 내시지도 않았고 딸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을 한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비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를 따로 집에서 보자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비시모 댁에 방문했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실 게 있다고 하시고서는 종이 한 장을 건네시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가 해올 혼수 목록을 적어주신 거였습니다. A4 용지에 가득 적어놓으신 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TV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제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천천히 종이에 적힌 물품들을 읽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품 하나하나에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가구는 이탈리아 수입품에 바닥은 대리석을 깔아줘야 하고 다른 것들도 무조건 고급 제품들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차도 아닌 시어머니 되실 분 차까지 사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귀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요. 명품 이런 거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작게 사업을 하셨었고 어머님은 회계사이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4년 전에 은퇴하시고 작은 꼬마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시고요. 뭐 가난한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내세울 거 하나 없는 특별한 거 하나 없는 집에서 자라서 여태껏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께 결혼하는 것까지 짐되고 싶지 않아서 공무원이라는 직장 얻고서도 그 박봉으로 저축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친정에서 감사하게도 집을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지만 제 능력으론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요구하시는 품목들로 집안을 꽉꽉 채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것만 대충 적어봤는데 어떠니? 네 신혼집이 평수가 24평이라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걸로는 못 채우겠더구나. 그래도 신혼집인데 깨끗하게 리모델링은 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 학벌에 비슷한 신부가 만나면 이것보다 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네 사정 맞춰서 적어봤다.
이러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능력으로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모은 돈은 4천밖에 없고요. 저는 집을 해오는 대신 예단 예물 이런 건 생략하고 오빠가 혼수랑 가전 해오는 걸로 얘기를 미리 했어요. 이건 오빠랑 다 상의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뭘 산다고? 예, 어차피 네 집은 공동명의 안 할 거라 그랬잖니. 그럼 그건 네가 결혼하면서 해오는 거 아닌 거야. 그럼 당연히 혼수랑 예단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지금 월급이 적다마는 그 학벌에 앞으로 회사 임원까지 안 하리란 법이 있니? 그럼 벌어도 너보다 훨씬 더 벌게 될 텐데 네가 집 해오는 걸로 나중에 다 퉁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 모은 돈이 있어도 그걸 다 결혼 비용에 쓰게 할 생각은 없어. 이러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상의해보겠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만큼은 제가 못 맞추겠네요. 이건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상의 먼저 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무슨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학벌하고 나중에 벌 월급까지 말하면서 장사하듯 한몫 챙기려고 하는지.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적어주신 혼수 목록 가지고 저희 부모니까 다 말씀드리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어요. 일단 기분이 나쁜 채로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혼수 목록을 주셨어. 혹시 알고 있었어? 제가 물으니 남자친구는 황당한 얼굴로 종이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엄마 못 말리겠다. 내가 분명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따로 부르셨다고? 이건 없던 걸로 해. 내가 이건 엄마한테 확실히 말해서 안 하는 걸로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우리 상견례 준비랑 결혼 준비 다 신경 쓰자. 어? 어머니와 혼수 문제를 확실히 단판지겠다는 말에 저는 한 번 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 후 혼수 문제로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더 이상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남자친구가 확실히 선을 그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상견례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몰랐던 예비 시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그날 시어머니의 혼수 요구를 거절한 게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저희 부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티를 내시더라고요. 상견례 당일날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하는데 보통은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정중히 숙여서 하지 않나요? 게다가 쉬운 자리도 아닌 어려운 자리니 다른 때보다 더 예의를 차리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저희 예비 시모, 저희 부모님이 고개 숙여 처음 뵙겠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고개만 까딱 하시네요.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보통 상견례에선 자기 자식이 얼마나 못났는지 상대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이 예비 시부모에게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하니 잘 가르쳐주세요. 이러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래야죠. 이러시더군요. 또 부모님이 남자친구 언급하면서 너무 잘 컸다고 칭찬하니까 그렇죠. 저희 아들 어디 내놔도 손색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신랑감 없어서 난리죠. 이게 끝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멘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공부만 해서 뭘 잘 모릅니다. 야가 빠진 요즘 젊은 애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댁 따님은 대학에 어디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공무원을 하고 있다니 제가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우리 아들 정도면 막말로 같은 급 신부감하고 만나서 결혼해도 충분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그댁 아드님 잘났다고 적당히 맞장구쳐 주셨지만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뭔가 싸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건 아니다 싶은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집에 새 식구를 드리는 거니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새아가가 시집 오면 일단
우리 아들 아침이랑 저녁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서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알레르기 체질이고 밖에 음식을 먹으면 자주 탈이 나서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명절이랑 제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을 듣고 저희 엄마가 약간 당황해하시는 얼굴로 어찌 대답을 해야 하나 하시는데 갑자기 저희 언니가 끼어들어 대답을 했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예비 시모의 언행을 보고 표정이 안 좋았는데요. 아마 제가 대답하긴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 언니가 총대를 매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부될 사람도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왜 제 동생이 밥 차려주고 설거지도 해야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생도 지금 돈 벌고 있고 맞벌이기도 한데 왜 제부는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제부가 제 동생한테 밥을 차려줘도 되지 않나요? 제부가 밥 차려주면 손이 부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를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해주는 밥상 받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대답 좀 해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엄마도 나한테 밥 안 차려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 얼굴 빨개지셔서 또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또 언니가 예비 시모한테 묻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시댁에 방문하기 원하시나요? 하고 묻자 예비 시모는 이제 며느리도 딸인데 같이 시간 보내면 좋지 않겠어요? 처음 결혼해서는 당분간 자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럽니다. 이러시길래 딸 같은 며느리 없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신우 되실 분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 방문하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예비 신우도 엄마 왜 자꾸 새언니를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냐고 민망해하면서 한 소리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희 언니는 이미 이 결혼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막 나가기로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니는 제 동생도 부모가 있는데 왜 시댁에만 머물러 있길 바라시나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사돈댁 딸이 친정에 못 가고 시댁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이 당황하시면서 제 뜻은 이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옆에서 예비 시모가 팔꿈치로 시아버지 옆구리를 쿡 하고 치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강하게 들었고 저희 부모님은 예의상 심한 말은 못하시지만 표정만 봐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의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새아기가 신혼집을 해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직 대출이 끼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둘이 같이 갚아야 하는 건데 명의는 공동으로 못 해주시겠다 하셨다지요? 제가 듣기로 평수도 24평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아이 태어나서 기를 거 생각하면 집이 너무 작은 것 같네요. 그리고 공동 명의도 아니고 새아기 명의로 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거면 이 결혼 안 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개 따님보다 학벌도 좋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미치는 결혼 같네요. 대개 따님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아들 봐서 허락하는 건데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옆에 예비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 결혼은 파투구나 하는 표정이셨고 남자친구는 얼굴이 완전 똥빛이 되어서는 그만하시라 말리긴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 제대로 화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되었죠. 저희 집은 어땠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황당한 얼굴로 앉아 계셨고 그걸 듣고 저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공동명의 안 해주는 게 불만이신 건가요? 그럼 저희가 집 안에 가고 혼수를 해가죠. 그럼 그 댁에서는 대출 없이 34평 자가로 해올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 예물은 다이아로 다 맞춰주실 건가요? 했더니 저희 집이 형편이 안 돼서 다이아는 못 해줍니다. 이러는 겁니다. 언니가
그럼 다이아는 됐고요. 제 동생 차 외제차로 바꿔주시죠. 집 저희가 해갈 테니까요. 그랬더니 차는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차 있어서 뭐합니까? 이런 건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거니까 말 나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사돈댁. 그 댁 따님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우리 집 성씨 가진 애 낳을 거고 우리 집 귀신 되는 건데 아까워하지 마시지요. 집은 어차피 그 댁에서 해오기로 한 거니까 하고 제가 일전에 새아가 통해서 혼수랑 예단 목록 정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러셨습니다. 아니 무슨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으면 대단한 집 아들이 장가가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럼 그 댁에서는 아들 결혼하는데 얼마 보태주실 생각이냐 물었더니 집에서 따로 보태줄 돈은 없고 아들이 모은 2천만 원으로 결혼을 시킬 거다라고 하더군요. 저희 언니는 그 말을 듣고 하하하고 한숨을 쉬었고요.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이 결혼 할 거냐라는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저희가 그쪽 원하는 대로 집 해가고 예단해드릴 테니 그쪽에서는 저희가 해가는 집값의 10%로 예단비를 돌려주셨으면 하네요. 4천 돌려주시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그댁 아드님 시계는 롤렉스 해드릴 테니 저희 딸 반지 해주세요. 다이아로 1캐럿 해주시고 목걸이는 20돈 팔지 10돈 해주시고요. 저희가 집을 해가니 혼수는 도의적으로 그댁에서 채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가구는 제가 고르는 수익가구로 채워주시고 가전제품들도 하나하나 제가 고를 테니 그것들로 채워주시지요. 저희 딸이 해가는 집값에 비하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얼굴이 막 구겨져서는 뭐라 막 말씀하시고 솔직히 그 댁 따님이 우리 아들에 비해 기울지 않나요? 학벌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솔직히 키도 많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탤 돈은 2천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단을 4천을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 좀 무리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제가 자기 아들에 비해 기울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직업이 없는 백수도 아니고요. 자꾸 학벌 운운하시는데 저도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나왔습니다. 게다가 키 얘기는 좀 우습지만 제가 156이고 남자친구가 183이에요. 훤칠한 편이죠. 그래도 저희는 키니 뭐니 외모에 대한 지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이 결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었고 저희 언니는 저한테 그 자리에서 너 이 결혼 할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들은 없지만 한마디 할게요. 그 댁에서는 잘난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 댁 아드님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네요. 아들 가진 유세에 그렇게 부리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는 저희 가족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 후 서로 기분이 불쾌해진 상태로 양가 어른은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는데 언니는 이 결혼 꼭 해야 하냐고 하면서 결혼하면 저는 지옥불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라고 만류를 했고 엄마는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댁 어머니 보고 정말 화가 나는구나. 엄마가 그댁 어머니가 말을 그렇게 해서 화나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댁 엄마는 대체 자기 자식 생각은 안 하는 사람 같더라. 아니, 그 자리에서 신랑 될 네 남자친구는 마음이 어땠겠니? 아까 보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데 왜 자식 마음 하나 헤아릴 줄을 모르시는지. 그거 보니 엄마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 너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지 훤히 보이니까. 엄마는 그 말에 또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불쾌한 기분으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절 앉혀놓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결혼 꼭 할 거니? 엄마가 오늘 보니 그댁 엄마가 보통이 아니다. 아니 무슨 결혼을 장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한다니?
엄마는 듣다 듣다 그런 집은 처음 봤어. 너 그 집에 시집가면 돈 때문에 들들 볶이고 고생길 훤하다. 잘 생각해봐.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보인 예의 없는 언행을 생각하면 당장 없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일단 결혼이란 게 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니 저와 남자친구가 먼저 입장 정리를 해야 했죠. 부모님 앞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저 그날 집에 와서 밤에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름 똑똑한 척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가족들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인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했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 자신을 더 사랑했거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었고요. 제가 그쪽 집안에 그토록 무시당할 만큼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밤새 곱씹고 또 곱씹어봤지만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그 집안은 얼마나 잘나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못 베어먹은 시모 밑에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번듯하고 예의 바르고 착했는지, 그래서 그 집도 그럴 거라고 철석같이 믿게 했던 건지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귀하게 예쁨 받고 자란 제가 이런 꼴을 당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짤막하게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났지만 그냥 다 무시했어요. 당분간은 그 사람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부모님께 큰맘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그 사람한테는 말했어요. 그나마 돈 들인 거 없이 지금 결정하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우니 부모님께서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다면 우린 그 결정을 믿는다. 네가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엄마 안 보게 해주겠다고 헤어지지만 말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식은 상태였죠. 전 남자친구는 그날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씩 계속 전화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고 참다 못해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니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말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애초부터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너 인사도 안 시키고 나 혼자 결혼했을 거야. 우리 쪽에서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너만 눈 감아주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남자친구는 자기가 엄마와 사이에서 중재를 못한 잘못도 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오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결혼이란 게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둘이 좋다고 해도 오빠 엄마 얼굴 영영 안 보고 살 것도 아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네가 결혼할 때까지만 좀 눈 감아주고 어머니랑 잘 지내는 척이라도 할 수 없을까? 일단 결혼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그러길래 나는 오빠 어머니하고 잘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어머니랑 연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야? 나 평생 오빠 어머니 때문에 힘들 거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 이제 찾아오지 말아줬으면 해.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 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기로 했어요. 어려운 일 있어도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전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의 무례함을 눈앞에서 목도하고도 끝까지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 테니 너와 결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결국 저랑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평생 어머니와 둘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빠께 전남친 아버님께서 몇 번 전화가 오는 듯 했으나 저희 아빠께서 우리 딸이 결정한 일이니 저희도 번복은 없다고 하고 그 사람과의 결혼은 그렇게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 모든 게 상견례 후 한 달 안에 일어나고 결정이 되었네요. 결혼을 약속해서 2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악연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연락이 뜸해지면서 저도 마음 추스르고 주위에 제가 결혼하는 줄 알고 있던 지인에게도 파혼 소식을 알렸고요. 다행히 소수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지 않아 천만다행이었죠. 그런데 한 달이 좀 지났을 때였나? 그 사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안 받을까 하다가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 근무하는 곳 근처로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시지 말라고,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너도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그래, 아들이 너랑 결혼 못하게 됐다고 난리를 치고 나를 안 보겠다고 하던데 너도 그럴 생각이니? 그러시길래 네, 이미 그 사람과는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결론 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그댁 아들한테 잘 어울리는 딱 맞는 배필 구해서 장가 보내시길 저도 바랍니다. 하고 일어서려는데 저를 붙잡으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예, 내가 그 혼수 목록이랑 예단은 없던 걸로 할 테니 그냥 둘이 결혼해라. 집 명의는 니들 맘대로 하고 네 부모님한테는 내가 상견례 때 실수했다고 잘 말씀드려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니들 1년 동안 만났고 이렇게 헤어지면 서로 더 좋은 사람 만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니? 특히 너는 나이도 있으니 더 그럴 테고. 네 집이야 뭐 같이 대출 갚으면서 나중에 집을 넓혀가면 그때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거니 꼭 우리 집이 손해라는 생각은 안 드는구나. 너도 우리 아들만한 신랑감 못 만나. 그건 잘 알지 않니? 저는 그냥 조용히 인사하고 헤어지고 싶었는데요. 그 사람 어머니의 그 말, 특히 우리가 손해는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겁니다. 결혼이 무슨 주고받는 거래냐고요. 왜 당사자의 의견과 마음은 철저히 무시하고 저렇게 손익계산서를 따지시는 건지. 결국 저는 찾아오신 것도 막상 파혼하려고 따져보니 자기네 쪽에서 손해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솔직히 요즘 결혼하면서 여자 쪽에서 집을 해오겠다는 경우가 흔치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그 집이 놔두면 오를 텐데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시고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분께 한마디 해드리고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시는 안 보게 될 사이니 말씀드릴게요, 아줌마. 아줌마가 잘난 아들 팔아 결혼시켜서 얼마나 한탕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면 아들 평생 장가 못 보낼 거예요. 아마 저 놓친 거 두고두고 후회하실걸요? 아들 결혼시키려면 저한테 했던 거 딱 반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냥 가려다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서 딱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줌마 아들은 자기 앞길 막는 엄마랑 영 끊을 수도 없고 얼마나 속상할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들 잘난 건 저도 알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 아줌마 아들보다 훨씬 더 잘난 여자들도 많다는 거 꼭 좀 알고 계세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풀이 하듯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는 저를 붙들고는 어른한테 할 말 다 하는 못된 성격 여자라면서 방금 사과한다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붙잡는 손을 뿌리쳐버리고는 나왔습니다. 이혼도 참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죠. 파혼도 이혼만큼은 아니지만 서로의 밑바닥과 더러운 치부를 다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든 게 사실입니다만 사랑이라는 건 잔인한 현실 앞에선 힘을 못 쓰더군요. 그 후 저는 내가 누굴 또 만나 연애를 할까 싶고 결혼할 엄두가 안 나 그냥 싱글로 살기로 결심했었죠. 주위에서는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시집 갔으면 넌 말라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요.
굳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결혼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후 솔직히 6개월까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 싶을 때쯤 우연히 전 남자친구가 예쁘고 어린 새 여자친구와 올린 럽스타그램을 보고는 정말로 정리가 되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34살이 되니 그때는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할 나이란 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어차피 늦었는데 굳이 급하게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지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인연은 또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결혼한 선배들이 말하기를 결혼할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확실히 맞더라고요. 저는 파혼한 후에는 인위적으로 만나는 소개팅 같은 자리를 극도로 기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신기하게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은 아니었고 업무상 같은 일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저를 예쁘게 보셨는지 그 지역 유지의 아들과 연을 맺어주셨어요. 억지로 선자리를 소개해준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업무와 연관지어 우연히 만남을 가지게 되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데요. 칼센터를 2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결혼이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자리 잡는 데 신경 쓰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다고 했어요.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저를 너무 귀엽게 여기고 예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남편 부모님은 그 동네에서 오랜 기간 사신 분들이고 땅 보상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 한다고 하는 확신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파혼의 경험이 있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저한테 모험이었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그전보다 까다로워지더군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어렵게 마음을 먹은 후 똑같이 그전처럼 그쪽 집안에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지금 남편의 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파혼한 사람 어머니와는 정말 다르셨습니다. 우선 가진 것 없이 제 덕만 보려 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집을 해오겠다고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네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는 거니까 네가 결혼 후에도 잘 가지고 있으렴. 집은 우리가 해줄 작정이다. 이러시면서 시댁 근처 아파트를 얻어주셨는데요. 제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고맙다면서 나중에 명의도 공동명의로 바꿔주셨습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그 전과는 달리 수월했습니다. 똑같이 상견례를 했지만 양쪽 집안의 배려 속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무사히 인사를 했고 예단이나 혼수 문제도 저희 둘의 의견을 우선시해 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 배려 속에서 결혼해서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이 거의 3억이 넘게 올랐어요. 저는 파혼 후에 다시는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으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니면 정말 결혼할 인연이라서 그랬는지 전 남자친구와 같은 일은 겪지 않았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지 다시는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죠. 제 결혼 얘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있어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늦게 결혼해서 더 잘 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혼 안 한 미혼 여성분들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가 무조건 결혼을 잘하는 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결혼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결혼 전에 상대방의 집의 분위기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